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막 떨어지거나 내가 가진 코인들의 자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금은 투자를 하다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은 투자를 10년 동안 하다가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도 접근을 하는 게 제가 개별 코인의 시세적인 거, 펀더멘탈에 관한 것도 접근하지만 사실은 큰 관점에서는 리보금리나 레포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현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해서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해칭 차원에서 암호화폐 장세에 사실 저도 제가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아마 마음가짐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안 가지시면, 그런 관점으로 접근 안 하시면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 이거 오르지도 않는 암호화폐 장세에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이게 과연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각자가 결론을 내리시되 아마 분명히 결론은 확실하게 내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준비를 했어요. JP모건 체이스에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리보금리, 레포금리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향방에 관해서도 이제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추종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비트코인부터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장세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면 인사이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들을 추종을 해.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호라이젠 코인이 어저께 상승세가 좀 많았었어요.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는 33%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업비트는 바이낸스보다 볼륨이 없어. 거래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걸어놓은 사람이 몇백 개 이거밖에 안 돼. 볼륨량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바이낸스에서는 어느 정도 볼륨량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얘네는 그니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80%, 그리고 나머지 20%가 알트코인인데 그 중에 다수가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이고, XRP는 사실 얘네가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조금씩 이제 캐시부터 스텔라 루멘, XRP, G캐시, 이렇게 라이트코인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 이거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8,600달러대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600달러가 현대로선 깨진 상태. 지금 보면 8,400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강하게 만약에 반등이 없으면, 사실은 하루 이틀 내에 반등이 없다면 이게 뭘 뜻하냐면,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거예요. 7,600달러 아니면 7,900달러 때까지 점진적으로 녹아내려가지고 결국엔 7,380달러까지 깨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시세적인 그런 거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괜히 떨어지면은 괜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이미 일찍 들어와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세의 등락폭이 막 이렇게 있는 거에 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포텐셜을 약간 길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도 한꺼번에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야금야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펀딩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포트가 약간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야금야금 하셔야 되고, 매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진짜 급락했을 때 마지막 노선이 어딘가 거기다가 걸어 놓으시는 게, 만약에 소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단타성 위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일단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빅 뉴스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놀래기는 했어요. 갑자기 창펑자오가 한 가지 어떤 그 트윗을, 뉴스를 하나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포스팅을 해놨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캐나다에 있는 로얄뱅크라는 데가 이 암호화폐의 거래소를 런칭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니 뭐 은행이 거래소 런칭 시킨 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창펑자오란 사람이 중국인이잖아요. 인종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의 베이스가 되는 사실 어떤 그 고향 나라는 사실 캐나다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 은행에 관해서 알죠. 근데 이 보면 로얄뱅크가 어떤 데냐면 캐나다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에요. 자산적인 규모로 가장 큰 은행이며 1,7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 이게 2009년도에 포브스 리스트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치면 신한이나 국민 막 이런 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한이겠죠. 신한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을 시켰다. 진짜 뒤통수 칠 일이죠. 장세는 물론 안 좋아. 지금 그렇지만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희망회로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희망회로도 아니다. 이거는 뭐 사실적인 뉴스니까. 자, 이거는 리플의 파트너가 지금 보면 트론이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이 뉴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 리플하고 트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에 따르면 리플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트론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저스틴 선이 이거는 본인이 직접 드라곤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리플은 이제 중국 금융회사가 국경 간 거래를 쉽게 도와줍니다. 또한 트론의 창립자가 언급했듯이 리플은 실제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리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세는 이렇긴 하지만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큰 덩어리적인 맥락에서 국제 송금간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마 리플이 단연 독보적으로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작용하는 최초의 아마 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스틴 선이 자신이 리플의 주주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말에 관해서 본인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리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트론의 창립자이긴 하지만. 자, 이거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바이낸스 CEO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보면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거고, 그리고 가격대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암호화폐가 값어치도 없고 실체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짝만 봤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블룸버그 TV에 나왔었다. 어쨌든 공중파나 매스미디어사 중에 블룸버그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도나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경제 문제하고 이게 덧붙여가지고 믹스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채널에서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제가 미국의 레포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시중은행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밤마다 매 주마다 2번씩, 그리고 11월 둘째 주까지 인젝션 주사를 계속 쏜다. 레포 금리가 그래서 급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보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가 나와 있듯이 지금 보면 리보 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리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뭘 뜻하냐면 글로벌의 단기 자금 유동성이 압박되고 있고, 두 번째, 미 단기 국채가 증가되고 세제 개편 등 트럼프 리스크로 리보 상승이 분석되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달러 약세로 신용 위험이 괜찮지만 당분간 증시 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뜻은, 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리보 금리 추이하고 초단기 금리와의 격차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아까 노란색 그래프 보여드린 적 있죠. 이게 만약에 그 리보 금리 추이하고 OIS 금리 추이하고 만약에 이게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게 뭘 뜻하냐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동시에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가 왔을 때도 이 두 가지 금리가 리보 금리하고 리보 3개월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가서든지 아니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적인 분석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뭐 시진핑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블록체인을 오픈해서 개방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은 국가 산업으로 장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바이낸스 CEO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긴급 뉴스로 나온 건데 바이낸스 웨이보 계정을 이제 블록시키겠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도 급락을 했어.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시세는 물론 급락을 했지만 페이크적인 가능성이 되게 농후할 수도 있다는 걸 한 가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웨이보 계정에 있는 바이낸스 계정을 블록시켰고 또 하나 이제 트론 계정을 블록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면 OKEX하고 후오비 글로벌 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블록을 안 시켰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뉴스를 보면서는 장세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120으로 거의 리치에 리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고의 전고를 올라가서 넘어서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의 이렇게 급등 패턴이 계속 있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가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뭔가 리보 금리, 레포 금리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뭔가 여파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한번 결론 도출해보면 재미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이낸스 CEO가 되게 생뚱맞은 얘기를 한 가지 던져요. 국가들이 블록체인에서 중국을 앞지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바이낸스 CEO가 서슴없이 매스미디어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매우 긍정적입니다. 중국은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므로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교육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 움직임을 취했다면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더 빨리 따라가거나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중국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창펑자오가 바이낸스 CEO가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면에는 이미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커넥션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이낸스가 중국이란 나라에서 오픈하는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에 대해 배우지 않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배울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암호화폐 시세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거야. 유명인들도 우리 국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다. 근데 암호화폐랑 암호자산 시장이랑 블록체인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 장세에 열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뭐 물려서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향후 몇 년 안에는 분명히 와전되는 분명히 뭔가 결과가 내년만 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가 그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180개나 되는 통화를 앞으로 자기네 거래소가 받아들이겠다. 그래도 피아트 머니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루블,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 통화를 계속 점진적으로 추가를 시키는데 얼마 전에 이제 터키 리라를 추가를 시켰다. 그래서 터키 리라로 바로 XRP나 이더 이런 거에 관해서 바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이렇게 전 세계 통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돼.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로도 바이낸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전송하거나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이거는 JP모건에 관해서 제가 예의주시를 많이 하는데 골드만삭스나 아마 왜 그런지 이미 아실 테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도이치뱅크
이런데 뭐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유대계 자금하고 뿌리 깊게 연관이 분명히 돼 있는 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예전에 JP 모건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네 이거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별로 그거 없어. 비트코인 비전 없어. 이런. 근데 지금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 상품 마진 지불을 자동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뒤통수 치는 일을 되게 많이 해.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JP 모건에 관해서 어저께 이제 뉴스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를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세계의 금융 축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JP모건 이 본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70 파크 에비뉴에 있는 이 빌딩이 JP모건 본사예요. 자, 근데 제가 270 파크 에비뉴에 있는 이 JP모건에 위치한 이 고층 사무실 건물이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지어진 지가 1957년에서 1960년 사이에 지어졌고 높이가 216m짜리예요. 근데 이 지금 파크 에베뉴에 있는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시카고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 가지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금융 시스템에 뭔가 대변혁이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 내가 은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신한이 여의도에 있어요. 국민은행이 본사가 여의도에 있어. 근데 그거를 갑자기 천안으로 옮긴대. 아니면 뭐 대전으로 옮긴대. 갑자기 그랬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뉴욕이라는 데서 시카고로 미국의 심장 중심부 쪽, 그러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 약간 이게 시골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맨하탄에서 여기 보면 뉴욕에서 시카고로 가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사람 많고 되게 번화하고 교통의 중심지고 막 그런 데 있으면 업무하기도 되게 편한데 왜 갑자기 빌딩을 갑자기 이전을 할까요? 거기에는 이면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시스템의 변화나 개혁에 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다이렉트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어떤 그 고객과의 그것도 이제 향후 100년간에는 되게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기 때문에 1960년에 건축된 건물을 버리고 매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하는 거죠. 자, 시카고로 이전한대.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뉴욕이라는 데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해안가랑 마주친 데야. 이게 바다 쪽하고. 그죠? 근데 바다 쪽하고 맞닥뜨린 데서 지금 약간 중심 쪽, 그러니까 땅 쪽에 이제 고도로 봤을 때 약간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카고라는데. 근데 비트메인도 여기에다 털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이란 대륙 내에서 서부 쪽에 있는 데는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진대가 있다? 지진대 있는데 안 세우는 이유가, 이런 금융 시스템을 거기다 안 세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거기다 서버를 둬, 어떤 주가 되는 은행을 거기다 둬, 그럼 만약에 지진이 생겼어, 해일이 일었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급작스럽게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T에 그 인터넷 네트워크 망인가? 그 설비가 막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뭐 통화도 안 되고 막 이랬었던, 인터넷도 사용 못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본사가 만약에 뭐 어떤 기상이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00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움직인 거야. 지금 보면 시카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진 때나 아니면 해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캐나다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카고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지금 보면 금융 시스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하고도, 이런 측면하고도 사실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각자 아마 해보시면 지금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에 관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자뱅크에 관해서 따로 분리 독립한 어떤 그 사업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하나 단독으로 건설을 했어요. 여의도에 보면. 그거를 이제 국내 뉴스를 조사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블록체인이나 인터넷 뱅킹에 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모든 다른 신한이나 이런 데도 아마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되는 메인 뉴스는 로얄뱅크,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로얄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향후 카카오뱅크하고 지금 보면 업비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신한은행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거를 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바깥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욱한 안개같이 암호화폐 장세도 그렇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가 대충은 이렇게 가겠구나. 지금 현재 뭐 시세는 별로 좋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